네, 오늘 진보를 말한다 함께할 네 분의 토론 고수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1,700만 촛불 시민의 염원이 모여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룬 진보 정권의 출발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이후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속해서 이겼다.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뀐 것이다. 보수 산업화 세력이 가고 민주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진보의 승리였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다시 갈라졌고 공정사회를 외치던 진보는 방향을 잃었다. 뛰는 집값에 성남 부동산 민심은 차가웠고 21대 국회는 협치에서 멀어졌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 아니 좀 많이 된다고 토론을 할 수 없잖아요. 2021년이 시작됐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시간은 1년. 과연 국민 통합의 기회는 살아있나? 진보의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채널A 신년 토론, 진보를 말하다에서 그 해법을 제시한다. 네, 지난주 보수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보수는 왜 이렇게 선거에 번번이 지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지율로 문을 열겠습니다. 숫자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 갤럽 기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 그러니까 취임식 때 81%에서 낮아진 건데요. 작년에 총선을 압승했던 민주당과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1년도 안 돼서 빠르게 하락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진중권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코로나도 그 검사 국면에서 이제는 백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먼저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작용도 나타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부동산 3법 같은 건 대표적이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전세 살던 분들 월세로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뭐 탈원전 사업 같은 것도 좀 비리도 좀 얼룩져 있는 상황이고, 개혁도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가 정치 개혁이었죠. 패스트 트랙까지 자기들이 태웠던 그 법안을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므로써 좌절시켰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도 지금 국민들의 75%가 지금 취지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하고, 둘 다 옳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1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쫓아내는 걸로 그 변질시켰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혁까지가 다 실패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치 문제인데 아까 보셨죠. 네. 그런데 그것도 공정과 정의 가치를 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때문에 훼손시킨 데다가 저는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중도층을 끌어안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중도층 없이 우리 핵심 지지층만 안고 가도 집권할 수 있으며 통치할 수 있다는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을 하나도 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가 지금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진중권 교수께서 초반부터 아주 민주당과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주셨는데, 일단 좀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기 위해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진중권 교수님께서 민주당 정부 들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같은 게 어렵다. 그리고 집값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점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작년 내내 정부에서 이제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충돌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누가 옳고 그러고 또 비판하고 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땐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또 그 두 번째로는 정책을 하다 보면은 애초에 생각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연하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러질 않고 끝까지 우기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뭐 임대차 3법을 만들었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의도는 임차인을 돕겠다. 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부동산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이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이걸 좀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국민들이 질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3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를 삼기로 시작하자면 뭐 끝도 없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김영배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우선 신년벽두에 이제 국민들께 희망을 좀 드리면 더 좋겠는데요. 아픈 말씀들 겸허히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가 이제 5년 단임제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최근에 치러진 3번의 전국 선거에서 다 이제 승리한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이제 정권이에요. 네. 그만큼 국민적 기대도 크고 시대적 과제도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정부 여당은 아무래도 정책의 성과나 민생의 상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한국이 OECD 37개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도 제일 낮고 그다음에 재정도 가장 효과적으로 즉 작게 쓰고 큰 효과를 거두는 아주 정부의 유능함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생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멉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뭐 아시지만 영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하루에 5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협조 이런 덕분에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유능하게 헤쳐나가는 게 저희들의 이제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고집을 부린다 또 혹은 좀 더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과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차차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께서 이제 유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유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정부 출범에서의 아주 높았던 지지율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서 저는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의 적임자로 한번 선택을 받으신 거죠. 네. 이 촛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유능한 국가,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지지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도의 지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설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루라거나 아니면은 뭐 재정 건전성을 뭐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원칙이 있는 정말 기본적인 나라의 꼴을 갖추는 그런 개혁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봐요. 근데 결과는 뭐 그런 뭐 경제 성장이나 어떤 스스로의 유능함을 자평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심지어 내로남불의 자기 편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심지어 국민의 분열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유능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능하더라도 착하니까 그래도 니들이 도덕적이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준 건데 심지어 도덕적이지도 않아.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로구나 라고 했던 지지를 다시 거두어드리는 것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주도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집착하는 건 옛날 패러다임을 좀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 과거의 관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 코로나 얘기인데 코로나를 유럽하고 비교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시아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모델 K-방역이라는 게 사실 유럽에는 먹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인권,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공이 잘한 게 아니라 늘공들이 잘한 거잖아요. 해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제가 성과를 인정하는데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장혜영 의원님이 이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 정신 아니었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사실 이제 촛불 정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시민들의 그런 열망, 그런 시민들의 이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출범했다는 뜻인데요. 그때 이제 그야말로 정상적인,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해달라. 근데 그 중에서도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게 결국에는 국가 권력이 좀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정치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지나치게 사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이제 견제와 균형을 잡고 이제 정치권이 그야말로 민주적 통제를 잘해 나가는 권력기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나 혹은 뭐 자치경찰제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또 이제 아까 진중권 교수님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제 성과가 이제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크게 있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특성상 자영업자가 많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제 아랫목까지 따뜻해지는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사실은 존재를 하는 것이라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제가 유능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조차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성과는 성과대로 좀 축적을 하지만 높은 시민적 기대에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가는 게 뭐 진보라는 게 결국 현실을 고치는 것이니까요. 자기 혁신도 굉장히 중요한 진보의 아주 덕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성과 지표에서 이제 우수한 실적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약간 염증을 내는 것은 사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최근 들어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행정부도 차지하고 있고 국회는 뭐 180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사법이나 이런 데까지도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당 혹은 뭐 언론 탓이다. 우리가 잘하는데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과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걸 추구하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야당, 검찰 또 뭐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준쿠데타를 한다. 사실은 국민들이 정권을 주고 나면 집권을 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부동산 가지고 자신 있다. 집값만은 걱정 마세요. 하고 24번씩 정책을 냈는데 왜 우리는 전세가 이렇게 어렵냐.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 같은 데 나오시면 집값 잡힐 겁니다. 시장에 탓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예전 야당 시절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남 탓을 하는지 거기서도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권이 과거의 정권들하고는 달라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과거의 정권들은 잘못을 하면 인정을 했거든요.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 안 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세계를 그냥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할 때마다 항상 그걸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수사한 검찰이 잘못이고, 거기다 유죄 판결을 내는 것도 사법부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지지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정경심 판결 나오니까 사법의 정치화다. 사법부를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은 아예 그냥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는 어떤 참란증에 빠진 게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 판사가 쿠데타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검사가 쿠데타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 전체가 쿠데타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른바 시즈 멘탈리티라 그러죠. 피포이 망상에 좀 사로잡힌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대중들한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른바 보수 성향의 정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법부나 검찰에서도 그런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자리를 차셨을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반응을 내셨단 말이죠. 이제 같은 조금 더 진보적인 정의당의 눈으로 볼 때 네.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보수 쪽 오랜 포획 때문에 관점을 좀 잃고 좀 기울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네. 보수를 말한다 토론하시는 것도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진보를 말한다에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진보 내지는 보수라고 하는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프레임인가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 수 없고 네. 이제 아까 이제 민주당을 진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진보적인 쪽으로 뭐라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거죠. 하셨지만 저는 네. 그 틀이 전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진보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시민이었고 또 정치인으로서 진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게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의 삶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뭐 병이 들었고 뭐 서울에 살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어떤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어떤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 의제화하고 우선순위를 두는가가 전 진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두 번째로 2020년의 진보는 다원성이 없이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나에게 중요한 의제가 반드시 너에게도 가장 중요한 의제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 다원성이 핵심인 것이고 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전 진보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다 해당이 안 돼요. 첫 번째. 말로는 포용국가 말씀하셨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당시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이 포용국가의 상징적인 행보 중에서 이 장애인 정책, 그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저의 장애인 동생이랑 한시설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이 현실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내지는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 포용국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코호트 격리 당하고 있거든요. 긴급 탈시설 시켜달라고 유엔부터 그리고 현장에서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등록금 문제, 대학생들 뭐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 같은 것들도 스스로 다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에다가 도움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죠. 다원성 없습니다. 기승전 검찰개혁 아니면은 다 토착개국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의제를 제시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의 공격을 서슴지 않는 것. 그런데 어떻게 진보라고 민주당을 평가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지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일단 정의당의 관점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좀 평가드렸습니다. 일단 그건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테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답을 좀 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요즘 미국 정치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양극화잖아요.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깜짝들 놀란 게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모습들을 이제 생중계로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양극화되는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과 저쪽 편을 나누고
이렇게 어떤 특정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는 보고 그렇지 않은 거 버리고 이게 이제 양극화되는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 아까 이제 말씀 나왔지만 전체주의적인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우려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민주적인 이 상식 이런 게 통하는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약속하고 시작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은 국회와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정당이 약속하고 만들어진 그 정치 구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좀 진행해 나가느냐 이런 게 이제 이 의회주의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양 기관이 민주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 운영해 나가는 이게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이외에 소위 이제 최장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즉 네. 언론이라든지 검찰, 기타 다른 기관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 사회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선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시대 정신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가능하면 협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그 토론된 내용들이 국민들과 좀 차분하게 공유가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전체주의다 혹은 아니면 약간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쓰지 않느냐는 말씀은 좀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 프레임을 정말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이 과정에 맞도록 이 함께 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정부가 진보 정부인지 뭔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진보라는 거는 그 장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보를 표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5.18 역사 왜곡법을 추진해서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진중권 교수님도 소송을 당했는데 자기한테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해요. 그리고 이 장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할 때 편을 들어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투 국면에서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들을 괴롭힐 때 민주당에서 거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김어준 씨랑 논쟁을 벌이면서 정말 외로웠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기자들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다가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결국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문에 전면 칼럼을 쓰고 했습니다. 과연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지금 아까 인간에 대한 뭐 예의, 뭐 이런 존엄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인데요. 저도 구청장 하면서 발달장애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걸 제가 임기 후반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되고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아까 장혜영 의원 말씀하신 그 행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역대 정부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인권 감수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많아요. 해보니까 정부라는 게 이제 재정도 한계가 있고 또 이번 21대 국회 이전에는 사실은 민주당 의석수가 아시다시피 네. 아주 이게 다수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그런 일을 해내는데 한계도 있었던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제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목들은 참 아픈 대목이기도 하고요. 금태섭 의원이 아까 이제 잠깐 방송 전에 본인을 소개할 때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주당도 이제 고칠 건 고치고
또 더 갖출 건 갖추고 하겠습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님한테 하나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다 혹은 파시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의 인권을 누구보다도 존중하려고 노력해온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개인 이력이기도 했고요. 우리 민주당도 이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고 하는 그 시절에 상당히 뭐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만 꽤 이제 헌신해왔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전체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왜 불통을 하느냐라고 지적하신 대목들 중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좀 배우고 할 부분은 뭐 있다고. 예. 그거는 제가 좀 아직 심각성을 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 그 대내비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모르는 거. 제가 지금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성독재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상당 부분 그 모델 자체가 전체주의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파시즘을 할 주제가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걸 찬성하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싸운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인정하고 싸웠거든요. 해석이 달랐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편가르기 정치를 하잖아요. 편가르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이 사실로 인정받지 않아요. 그 표창장이 그 가짜로 인정을 받는데 무려 1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같은 공간에 사는데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창장이 가짜인 세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표창장이 진짜인 세계, 그 다음에 검찰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세계, 사법부가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세계,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또 세뇌시키기 위해서 브라질 얘기를 꺼내와요. 우리 현실이 없다 보니까 브라질의 룰라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것까지 끌어 들어와서 지지자들을 허위의 매트릭스에 가둬놓고 거기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 자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전체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를 전체화시키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편집, 그 다음에 프레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단어도 잠깐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저희들도 이제 살다 보면은 아이고 나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제 일부에서 있는 이야기가 우리 마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전체가 이제 싸잡아져서 여기는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저는 좋은 이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이 고치는 방향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논의를 하고 이것이 저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게 가져야 될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목들 중에 민주당이나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쳐야 된다면 인정을 하고 또 그럼 어떤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게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체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게 전체와 부분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상황 또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이 높으신 분이고 뭐 인권 변호사로서 사셨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도 예전에 사회 변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많는데 이번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면 아까 장혜영 의원께서 그 장애인들 코호트 격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그렇다고 그분들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명박 때 그런 거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태도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들이 인권 감수성도 뛰어나고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동부구치소 또 재소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부가 인권 감수성이 어느 정부보다 뛰어난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동부구치소 문제는 저도 사실은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을 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실무적으로 이거는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금태섭 의원님은 아마 법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더 잘 아시니까 지금 지적을 좀 더 하실 게 있을 걸로 보는데요. 실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방향도 좋지만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더 이제 유능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뭐 하신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뭐 지금 그 장 의원님도 이제 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이 그 집권 여당을 사람들이 비판할 때 예전에 보수 정당 비판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한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십니까? 예, 이제 근데 정부 여당은 저는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책임을 졌으면 국민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를 겸허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으로 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이제 또 솔직히 전달해드리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반론도 제기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역시 이제 저는 진보의 가치는 정책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태도는 뭐 무엇보다는 이렇게 열린 자세로 듣고 네. 함께 토론하는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국민들한테 좀 이제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아까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지 네.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연 이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양분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틀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며칠 전에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보하면 무슨 생각을 떠오르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진보 정치인 하면은 좀 떠오르는 몰라요. 인물은 딱 없으시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해정작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인기도가 좋았잖아요.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때 했더라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고. 그래서 보수보다는 뭔가 그래도 미래를 좀 보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진보 아닌가 그냥.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기보다 그 정권에서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하는. 자, 장영일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진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해보신 말씀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하려는 걸 한 것 같다 얘기합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가 국민들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변화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네. 있어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